분기말이 되면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즌이 시작되죠. 아, 네. 바로 그 거물급 투자자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13F 보고서 시즌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인물은 그중에서도 정말 전설로 꼽히는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네, 수십 년간 시장을 그냥 압도해온 사람이죠. 살아있는 전설이 된 분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 13F 보고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기관들은 뭘 사고 팔았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게 거물들 머릿속을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문이거든요. 바로 그 창문으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부착됐습니다. 드러켄밀러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정말 의아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지난 1년간 가장 뜨거웠던 AI 주식 중 하나 팔란티어는 전량 매도해버리고요. 대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던 세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쵸. 오늘은 드러켄밀러의 이런 결정 뒤에 숨은 진짜 전략이 무엇인지, 그의 시선으로 AI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왜 팔란티어를 팔았을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쵸. 팔란티어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회사 중 하나예요. 정부나 군사용으로 쓰이는 AI 플랫폼 고담, 그리고 기업용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파운드리.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주가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2023년 초부터 계산하면 무려 2600%가 넘게 폭등했어요. 네, 말 그대로 로켓이었죠. 말 그대로 로켓에 올라탄 주식이었는데 드루켄밀러는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77만 주를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전부 다요? 잠깐만요. 2600%나 오른 주식을 단순히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전부 다 판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드루켄밀러 정도의 투자자라면 뭔가 다른 신호를 본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익 실현이죠. 드러켄밀러 투자 스타일을 보면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거든요. 아, 원래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군요. 네. 적절한 수익이 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량 매도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아,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AI의 미래를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AI라는 기술의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기대감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경고 같은 거군요.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처럼요. 정확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혁신 기술은 초기에 엄청난 버블과 붕괴를 겪었어요. 그렇죠. 인터넷이 그랬고. 네, 인터넷이 그랬고 철도가 그랬고 수많은 기술들이 그랬죠. 투자자들은 신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게 얼마나 빨리 바꿀지에 대해서는 항상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경향이 있거든요. 드러켄밀러는 지금 AI 시장에서 바로 그 패턴을 읽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일단 한 발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술의 가치가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 속도에 베팅을 몸졌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결국 투자는 숫자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를 보면 드러켄밀러의 결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회사의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이게 한때 114배까지 치솟았어요. 114배요? 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기술 기업도 PS 30배 이상을 장기간 유지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 대비 주가는 무려 153대에 달했고요. 이건 앞으로 매년 30%씩 계속 성장한다는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정당화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숫자로 보니 확실히 부담스러워 보이네요. 하지만 팔란티어에 여전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몰라서 투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소위 팔란티어 강성 지지자들이 보는 미래는 대체 뭐길래 저런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이건 국가 안보,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독점적인 플랫폼이다.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죠. 특히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고단 플랫폼은 한번 계약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고객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매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국가의 필수 인프라처럼요. 네. 그래서 PS 1000배가 넘어도 이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드러켄밀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역사는 반복된다 쪽에 베팅한 셈이고요. 한쪽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고 드러켄밀러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대립이네요. 네, 이처럼 고평가된 주식에서 나온 자금을 그가 어디로 옮겼는지를 보면 그의 진짜 전략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AI라는 파도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안전하고 튼튼한 배로 갈아탔을 뿐이죠. 맞아요. 그가 시장을 떠나서 현금을 쌓아둔 게 아니라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를 샀다는 게 중요하죠. 네, 알파벳 주식은 10만 주 이상, 아마존은 43만 주 넘게, 메타도 7만 6천 주나 사들였어요. 언뜻 보면 팔란티어 같은 순수 AI 플레이어에 비해 좀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요? 가장 큰 공통점이자 핵심 전략은 이 세 기업에게 AI는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AI는 그 거대한 제국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강화 도구 역할을 하죠. 이게 팔란티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아마존과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아마존의 AWS와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는 이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클라우드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여기에 생성형 AI라는 강력한 기능을 추가해서 기존 고객들에게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아, 신규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정적이죠. 이미 확보된 고객들에게 추가 상품을 파는 거니까요. 메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광고 사업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메타의 접근 방식은 더 직접적이고 영리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의 핵심 수익원은 광고잖아요. 네, 그렇죠. 메타는 AI를 이용해서 광고주들이 더 효과적인 광고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AI가 자동으로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버전이 가장 클릭률이 높은지 분석해주죠. 광고 효과가 높아지면 광고주들은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이건 곧바로 메타의 광고 단가 상승과 매출 증대로 이어집니다. 아,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드로켄밀러가 우려했던 AI 버블 붕괴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이 세 기업은 버틸 힘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관련 매출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알파벳의 검색 광고, 메타의 소셜미디어라는 본업이 굳건히 버텨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AI가 전부라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가격이에요. 밸류에이션 말씀이시죠? 아까 팔란티어가 미래 현금 흐름 대비 153배라고 하셨는데 이 세 기업은 어떤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2020년 예상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알파벳은 18배, 아마존과 메타는 각각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53배와 12배요. 네, 이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죠. 드루켄밀러는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되 거품이 잔뜩 낀 화려한 요트 대신 약간은 투박해 보여도 튼튼하고 값싼 항공모함을 선택한 셈입니다. 확실히 가격은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 거대 기업들도 위험이 없지는 않잖아요. 특히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반독점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는 그런 걱정은 훨씬 덜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이들 빅테크 기업은 항상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죠. 이건 드루켄밀러가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규제 리스크와 맞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리스크의 종류를 바꾼 거군요. 네. 그는 아마도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주가가 100배가 넘는 기업이 반토막 날 확률과 거대 기업이 반독점 규제로 인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확률, 그 둘을 저울질 해본 거죠. 그리고 전자의 위험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크다고 본 겁니다. 규제의 리스크는 장기적이고 정치적인 변수가 많지만 고평가 주식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최근 행보는 AI의 장기적인 미래는 확신하지만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과열에는 분명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그는 AI 투자를 멈춘 게 아니라 순수 AI 기술주라는 고위험, 고평가 자산에서 AI를 활용해 기존의 막강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우량 가치주로 전략적인 이동을 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억만장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 지금처럼 뜨거운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어떤 통찰일까요? 바로 위대한 기술과 위대한 투자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해서 현재 가격에 사는 것이 항상 현명한 투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행동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드러켄밀러의 선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그 분야에서 당신은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스토리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기업의 현재 가치와 가격이라는 현실에 투자하고 있나요? 위대한 기업과 현재 시점에서의 위대한 투자는 다를 수 있다는 그의 관점을 우리가 열광하는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까요?